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온 트럼프가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을 돌파했고요. 국채금리 솟구쳤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결국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플러스, 저기에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분절된 형태로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면밀한 상황 진단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경주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의외로 싱겁게 트럼프의 낙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트럼프 효과가 아주 제대로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저께 우리 증시 먼저 급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이게 이번 대선 결과가 길어지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말 박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오전 한 10시, 11시 반, 12시 넘어가면서부터 트럼프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고 오후 들어가가지고 거의 기정사실이 된 데다가 장막판엔 또 레드웨이브 가능성까지 막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심하고 있다가 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놀랬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좀 과도하게 좀 매도가 좀 나왔던 측면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장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아침에 좀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 이번에 빠지긴 하더라도 이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이 곧 뭐 해리스 쪽 트레이드하는 쪽이 뭐 다 망하고 뭐 이런 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기사나 리포트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런 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의 또 일견에는 효과가 있네 없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국장이 일방적으로 소외를 받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방의 리스크, 일방적인 소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될 가능성을 좀 보여준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 대표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컸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섹터별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했다고 할까요? 겁을 좀 먹었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들이 좀 엿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포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타 금융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번 이슈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매에서 특별히 스탠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득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관심을 못 받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구성에서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이고 밑에 2, 3위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많고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다음으로 봤을 때 일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투심이 조금 자하겠다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2위, 3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의 낙수가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주가 지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나가 의심할 정도로 코스피 쪽은 지수만 놓고 보면 견조했어요. 근데 내용면으로 놓고 보면 어제와 오늘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질서 있는 정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어떤 거냐면 한 6년 전에 6년이 아니죠. 8년 전이겠죠. 8년 전에 트럼프의 그 일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현대차가 빠지길래 어느 정도까지 밀어낼까를 봤는데 생각보다 더 털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자동차도 있을 건데 그냥 조금 이따 깊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현대차가 얼마나 빠지냐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압승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불확실성을 잠재웠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해석에 따라 좀 다른 관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사실 선거 전 국내 정치의 결을 다시 빠른 시간에 갖다 뒀다. 그럼 선거 전 국내 정치의 결은 뭐였냐면 한국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이게 나쁜 의미인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마 수혜주와 피해주의 그 주가 시세 흐름 자체가 다시 맞춰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모든 게 흘러 미국만 좋아지는 장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니죠. 미국 3대 지수 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 않습니까? 일단 뭐 8년 전 얘기를 다시 다 꺼내지만 사실은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될지 몰랐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안 했는데 당선이 돼서 그 당시 아마 기억해 보시면 급락을 했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다 그 다음날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지수가 좀 많이 밀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 피해주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 2차전지 쪽도 여전히 좀 약세였고 LG 엔솔만 그나마 조금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을 구성했던 에스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아직도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낌이 뭐였냐면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정도의 반납만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정도 반납을 한 거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은 그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네. 또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그닥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수만 보면.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미 그 트럼프 당선 관련된 거는 오늘 정도로 대부분 다 소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 막판의 흐름을 보면 LG엔솔도 다시 좀 밑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보였고,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되면 내일 뭐 금요일 거치면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이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피해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여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울 거고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최태원 회장은 또 바로 뭐 축하 서한 보내고 뭐 했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대응을 보면서 또 시장은 또 다시 희망을 또 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뭐 국장 버리고 미장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약간 좀 흑백 논리, 극단적인 이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중간이 되게 많습니다. 애매한 쪽이 많고요. 네. 뭐 오늘 뭐 바이오 종목이 좀 빠지는 것도 사실은 개인들의 투심이 조금 안 좋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미국의 바이오테크 MBI 지수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상승 흐름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약간 시차가 발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장 진단을 해봤고요. 이른바 트럼프 파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임팩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충격을 줬던 부분이 아마 환율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1,39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1,400원 뚫었고요. 1,405원대까지도 갔습니다. 이게 1,400원이란 이 벽을 넘어선 게 되게 특수한 시기에만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강달러에 배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 자체를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충격이라기보다는 당선의 결정이 너무 빨리 됐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길어지면 일주일 이상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네. 빨리 돼버리고 나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쪽은 통화가 약세가 돼버리면서 이제 달러 강세 나오면서 주가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우리는 또 급락해버리고 대신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거쳐버리게 되니까 이제 해징했던 부분들이 다 청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급반등을 또 끌어내버리면서 우호적인 어떤 시선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달러 강세 우리 원화 약세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충격이 좀 커 보였던 것 같고 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의 확대 가능성이 지금 아무래도 크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국채 발행이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리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채권 금리가 오르는 또 이상한 그 상황까지 같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당장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에 반해서 또 채권 시장에서 우려감이 같이 이제 반응이 왔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정상이라고 보다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가지고는 이 강달러에 의해 가지고 주가 상승도 이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 역시 마찬가지로 또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 측면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처럼 다시 그 달러 강세는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단기 충격에 의해서 뭐 일시적으로 1,400원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집권 2기 때 어느 정도의 환율로 수렴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트럼프는 강달러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약달러를 지향하는가. 공약을 보면 약달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은 반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 뭐 관세 올리고 여러 가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뭐 그다음에 기업의 법인세는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세금은 덜 거치는데 그걸 이제 관세로 메꿀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물가는 원유를 더 생산해서 원유 가격을 널리 떨어뜨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관세 올리고 뭐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자극을 할 거고, 그럼 성장이 더 촉진돼서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더 찍어야 되니까 지금 물론 이제 국채를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예, 최근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발행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채권 금리가 안정적이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 부분이 튀었을 때 어디까지 튈 것이냐? 내일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또 하겠죠, 미국에서. 뭐 거의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0.25 인하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조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채권금리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튀었던 부분들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그동안 너무 트럼프 되면 강달러 뭐 이게 이제 공식화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실현시킨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다. FX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보면 지금은 트럼프는 기존에 원래 약달러를 지향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달러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결국엔 미국 제품 다 써라. 그리고 우리 거 사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약달러를 지향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1기 때도 강달러였냐, 계속 초반에만 강달러였고요. 차츰 다 약달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약달러였던 시기가 있었고 또 강달러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는 무조건 강달러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의 공약들을 보고 채권 시장에서 큰 그림을 그렸던 부분들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조업 나라 밖으로 나갔던 제조업들을 다 안으로 끌어들여오겠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고 수출도 하고. 이러려면 사실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수출하는 데는 오히려 단점이니까. 자,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하 대표님, 이 정도 1,400원에 육박하는 이 정도의 환율이라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가요? 네, 단순합니다. 왜 단순합니까? 환율은 수출의 효과. 네, 뭐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현대차가 생각해보면 환율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네. 그건 단순히 이제 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수출 구조에서의 산업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환율이 튀었다는 건 외생 변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리스크가 되는 건데, 아까 그 이사님이 이야기한 거 있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1,400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이 미국 47대 대선 자체가 워낙 빨리 나왔고 빨리 결정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하원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주말 안에 반드시 결정 나거든요. 네. 하원까지 가는 그 레드웨이브 입장에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모든 베팅을 강한 트럼프의 베팅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은 해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 번에 20% 이상 급등시키고 달러 인덱스를 105까지 당깁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채권 가격에 채권 선물에 롱 포지션을 잡게 되고 네.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기가 막히게 원자재 모든 원자재를 숏을 베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고 굴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격적으로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먼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가 강달러를 계속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달러는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을 가져갔지만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은 달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유로와 엔화 이렇게 가는데 달러보다 조금 더 상관 계속은 높은 게 위안화입니다. 네. 근데 위안화가 이번 대선에 7.1 정도 위안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7.18 위안까지 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위안화는 오늘 11월 7일 오후 기준으로 다시 7.16 위안으로 내려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안화가 튀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환율 시장에서 변동이 큰 게 위안화인데 물론 위안화가 튀는 거와 원화 튀는 거는 환율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튄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원화가 1,400원이 튀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PF 사태, 북한 리스크 사태 아니면 그런 걸로 튄 거라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아픈데 이거는 외생 변수에 의한 환율의 일시적인 슈팅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원화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은 있긴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1,400원 위로 고착화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2025년도 전망의 환율 밴드는 24년도 대비해서 일정 부분 높아질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 어느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세 분 공통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럼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동성을 풀어왔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채권 발행을 할 때 단기채 위주로 이제 계속 발행 물량을 늘려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RRP를 보면은 RRP가 지금 거의 1,000억 달러 초중반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거의 이제 바닥은 아직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은 네. 난 상황인데 이제 이후에 채권 발행을 할 때 있어서 단기채 발행 물량을 계속해서 늘릴 유인도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국채 금리가 한번 이상 급등을 할 가능성, 단기채 쪽에서 한번 좀 출렁일 가능성은 얼마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급등을 할? 선 선을 얘기한다고 이런 그러면 그 10년물 정도 기준으로는 그 뭐 정도까지 5%? 갑자기 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4.5를 한번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4.45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안정됐다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상간에 갑자기 한번 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네. 밤새 아까 잠깐 미국장 말씀드렸는데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일단 트럼프 당선을 반기나 봐요. 미국 월가는 말이죠. 예. 그런 반기죠. 겁니까? 예. 트럼프가 왔다. 축제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공식적으로 기업들은 보면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민주당 쪽으로 더 정치 후원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많이 냈는데 내심으로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는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보통 규제를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 불러가지고 또 독점이니 뭐니 또 따지고 막 이랬습니다. 네. 한마디로 규제를 하는 쪽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뭐라고 할게 하는 공화당과의 차이인데 사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걸 내심 바랬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뭐 21%에서 15%로 이제 깎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라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재벌이 뭐 대주주가 있어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내가 평가를 받고 네. 내가 거기에서 맞는 또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세 내려가면 비용이 당연히 주는 거죠.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배당 더 주겠구나라는 입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집권 시기에 미국 주식 그 당시에도 급등했습니다. 처음에 빠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급등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3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들이 여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나홀로 지금 좋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저희도 이제 쫓아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월가는 네, 트럼프의 귀환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디필에게 먼저 이건 여쭤볼게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차 업체라는 특징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워낙 네,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좀 급등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되는데 네. 앞으로 나오게 될 로보택시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됐었을 때에 트럼프 시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죠. 네. 네, 테슬라 주가가 이제 $280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또 마침 뭐 트럼프의 그 축하 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설에 당선 연설에서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칭송하는 이제 기사도 좀 나오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테슬라의 향후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로보택시라는 어떤 플랫폼 사업이 또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전체 매출에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 앨런 머스크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한 것도 있겠죠. 물론 네. 이제 정치 후원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동맹의 어떤 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테슬라가 향후에 진행할 사업들이 대부분 규제 산업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로보택시인데 네. 이게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FSD의 완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 자체를 주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FSD를 상용하는 시점 자체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부에서 미국 교통당국이나 이런 데서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상용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공유 택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테슬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향후에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260 정도의 저항을 갖고 있었으니까 공매도 세력의 쇼커브도 있었을 겁니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260 이상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이제 쇼커브 물량 때문에 $280까지 갔는데 이게 주가를 가만히 보면요. 테슬라의 장기 주가를 한 $280까지 딱 와버리면 이제는 그 다음은 $300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뭘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뭐 약간 테마성 종목들입니다만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 자체도 물론 한국 주식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그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테슬라는 거기에 반응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틀 자체가 물론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혜택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테슬라 올랐다고 전기차 오르 그 공식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앨런 머스크 효과가 올랐다 그렇게만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결지어서 테슬라의 급등은 우리 국내 2차 전지 섹터에는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이제 앞으로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일단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단기 충격은 분명히 2차 전지 섹터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덜했지만 어저께 보인 반응은 그냥 쇼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너무 빨리 결정이 돼 버리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가가지고 뭐 IRA 폐기가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쪽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IRA 폐기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확실히 되려면 공화당이 상원을 한 60석은 가져가야지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원에서도 지금 18명이 공식적으로 IRA 그 폐기를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그 석유업계 인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었거든요. 폐기 네. 자체는. 그러니까 네. 폐기 자체를 논하는 거는 섣부른 것 같은데 반면에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IRA 보조금을 확대하고 이제 키우는 거 이거 자체가 테슬라한테 반드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IRA 보조금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규제를 갖다 풀어가지고 자기네 산업을 갖다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테슬라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연비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IRA 보조금을 좀 축소시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 자체나 또 의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갔다가 확산되는 걸 갖다가 지체를 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해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의 어떤 확산 속도 자체는 일정 부분은 좀 제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는 지금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전기차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AMPC 효과까지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 교체 효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축소시킨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확산은 좀 늦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환경 자체가 전기차 쪽의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조건상으로 나쁜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을 기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변화의 어떤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보조금 받지 않고 내연기관차와 1대1로 동등하게 아직 안 경쟁할 될 수 거예요.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아직은 알고 안 되는. 있습니다. 물론 많이 격차가 좁혀졌겠지만 그런데 미국 같은 과도기적인 경우 국면에 현 있다는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MPC 받은 거를 GM이나 이런 쪽에서 차 할인으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제약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가격의 격차 자체는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뭔가 과도기적인 국면에서 트럼프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칩스법이나 IRA, IRA 안에 이제 AMPC 이런 첨단 세액 공제가 들어간 거니까 이런 보조금 없이 과연 2차 전지가 나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시험대 위에 섰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근데 최근에 이제 GM 실적 발표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잘 네. 나왔는데 그 안에 뭐 전기차 판매도 호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전기차는 여전히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모델의 다양화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경쟁력인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내연기관차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내연기관차 평균 판매 금액이 보통 한 6만 불 이상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7천만 원 이상 줘야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차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내년 정도, 한 55년에서 26년 정도, 한 26년이죠. 한 26년 정도만 되면 전기차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다라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네. 한 1년만 좀 더 보조금을 주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 1년 안에 이게 폐지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폐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밑에 있는 네바다라든지 그 애리조나라든지 주로 이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에 이제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트럼프가 이거를 폐지시킬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우리 일기를 겪어서 아시겠지만 정책 이행도가 어떻다, 공약을 20%밖에 안 지켰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한다는 건 다 한 번씩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결국엔 뒤를 위한 하나의 던짐,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반기를 들고 그 안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저는 2차 전지는 당분간 조금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테슬라 올라가면 자꾸 2차 전지 얘기하시는데 방송국에서도 맨날 그래요.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 이거 물어보세요. 공식처럼 하는데 예전에 상관계수가 한 0.8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0.23? 그리 낮아졌어요? 테슬라가 더 이상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결국에는 본인은 이 보조금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자꾸 엮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큰 흐름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괜찮을까? 물론 현대차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공장도 새로 짓고 있고 현대차는 그럼 지금의 어떤 그 트럼프의 기한의 집권 2기 체제에서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뭐 크든 작든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사님? 일단 센티적으로는 충격을 받죠. 당장에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센티적인 면에서는 충격을 받는데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금 램프업이 돼가지고 가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만 생산 가능한 게 연산 한 35만 대 정도는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 가동을 내년부터라고 본다고 하면은 관세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를 하든 또 뭐 내연기관을 하든 네. 하이브리드를 하든 현대차는 지금 포트폴리오도 그렇지만은 특히 내연기관 쪽에서 그동안 좀 여유였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고가화 시켜가면서 차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현대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고했던 그 배당금 이걸 놓고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차 보통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연 환산으로 배당 수익률이 6%가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네.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8%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당장의 끝이 아니라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주주환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럼 이건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미국이 현대차는 한국 기업, 한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우리 돈을 뺏어가는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올 수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나 엘라바마 공장도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인식의 변화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견디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배당 투자 성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잠깐만 짧게 짚고 가죠. 칩스법도 걸려 있으니까. 네. 칩스법을 가지고 트럼프는 나쁜 거래다라고 직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얘기했고 대만도 얘기했고 네. 소위 미국 빅테크들이 쓰는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삼성과 TSMC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했고 그래서 칩스법 필요 없고 관세 올리면 알아서 들어와서 공장 지을 텐데 칩스법을 폐기하는 강력한 시사를 했단 말이죠.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이건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칩스법도 결과적으로는 IRL 법안 폐지와 마찬가지로 네.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실제 그걸 폐지하거나 한다면 그런 거고, 미국 자국 뭐 인텔이라든지 주요 이제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자는 게 목적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유독 왜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면.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킨 그 첫 번째 원인이 중국이 2013년도부터 진행했던 첨단 제조 2025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있다가 2018년도에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건 누구보다도 미국산 장비나 한국산 장비에 사실 중국의 반입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미국 국가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엔비디아도 보다 TSMC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유세 중에도 TSMC를 조금 비난한 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선거 공약이 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IRA 폐지, 칩스법 폐지 왜 여기에 촉각을 할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2기를 하게 되면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는 선거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트럼프가 IRA를 폐지한다든지 칩스법을 폐지했을 때 얻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걸 믿고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율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원이나 하원이나 트럼프가 기존에 있는 법을 무리하게 폐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지원하는 걸 가지고 일정 부분에 새로운 그림을 가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규제 완화가 되는 거고 상계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시장은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TSMC 이런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나 북미 사업에 대해서 당장 태클이 걸린다는 요 이슈는 그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는 그 부분을 트럼프 2기에 내년 25년도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새로운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오늘의 스타는 조선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군요. 정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 산업을 또 직접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더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사이클상 좋은 흐름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집권 2기 시대에 조선주가 일종의 스타처럼 또 부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도 갖게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만 막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걸 보고 알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업을 우리나라랑 손잡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좀 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대통령을 한번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갑자기 존대로 바뀌셨군요.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죠. 되니까. 당선이 되면 그렇죠. 예. 뭐 CIA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런 통화를 하면서 오늘 올라갔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조선업의 흐름을 보면 두 종목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중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MRO 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군비를 확장하는데 미 해군이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뭐 이미 이제 신제품이 나와서 한 10년 뭐 이렇게 가동을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고 안에 있는 전자장비도 좀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조선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네.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의 조선수 하나를 또 인수하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배를 잘 만들 수 있는 데는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미 공비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고,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군함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으로 갈 수는 없고, 일본도 사실 조선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걸로 귀결이 된다. 뭐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해서 뭐 우리나라 조선업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잡고 자기네 이제 해군력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본토에서 기름을 뽑을 때 나오는 가스를 그냥 버려서 태웠거든요.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공기 중에. 그런 가스를 지금 오히려 팔고 있죠, 유럽에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송선에 대한 그 LPG 운반선, 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뭐 방산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지금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기대를 품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 조선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지금 좀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선주는 뭐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 아까 두 종목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리도 들어가기도 되게 좋은 자리. 네. 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뭔가 물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사이클은 증설이 제한된,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길게 갈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급등을 할 경우엔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눌릴 때 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지난 2분기 때하고 3분기하고 지금 다른 거는, 2분기 때는 실적 발표 한 날 주가가 폭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때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로 급등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외 비중국에서는 사실 조선 쪽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물량을 커버해 주거나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MRO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그 미 해군 쪽은 MRO도 문제지만은 군함 건조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조수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미 방위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는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 가가지고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거나 최소한 대등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군함 제작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 어떤 식이든 협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만 보실 게 아니라 그 군함이 지금 새로 건조하는 신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오래된 그 군함이나 잠수함을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도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유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LNG 프로젝트들 막혔었던 것들이 또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언제든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지금 뭐 양쯔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증설을 한다고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우려하시는데 거기가 증설을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부 보증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받잖아요. 네. 그게 또 중국 내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번 조선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게 보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조선주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보시는 데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 중에서 AM 마켓, 애프터 마켓 쪽으로 해가지고 조선 3사를 현대중공업 3사를 다 아울러 버리는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친환경 엔진 갖고 있는 그런 쪽도 관심 갖고 보셔도 이쪽은 꾸준히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꼬장꼬장한 트럼프가 네, 한국 조선 산업에 손을 내밀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손을 내민 건 아니죠. 내밀었어요.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괜찮은 멘트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앞에 이사님이나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같은 결이거든요. 이미 이제 미국 해군 관련해서 이 MRO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수주를 했고 수주가 아니라 계약을 해놨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그 잠수함 관련 프로젝트가 하나 입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 근데 주가 관점에서 제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정을 보이면 사고 그런 이슈에 만약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보다 보면 항상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스토리보다 빨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조선주의 주가 급등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주가는 좀 빨리 움직였고 근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해군 MRO 수주도 앞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구 대우조선해양이죠. 뭐 세종대왕함이라든지 뭐 군함도 마찬가지고 네. 잠수함은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잠수함 쪽으로 또뭐 계속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동안에는 이제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벌커선이라든지 VLCC라든지 일반 배를 보다가 일정 부분 2개 정도 기업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일부러 기업명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오션이라든지 엔진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조선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서 중국이 앞서 있고 그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건수는 여전히 중국이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친환경 수주로 빨리 가려고 했던 그 속도를 늦춰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사는 일거양득의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IMO 2025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전 세계 해양기구에서 배를 운방할 때 실제로는 이산화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내출하는 엔진 같은 경우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국내에 많은 이제 조선사들이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캐파로 놓고 보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주가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신조선가가 최근 한 달 동안 멈춰 있다. 그것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는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는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백악관에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이런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빨리 종식할 이건 미국에 이게 반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네네. 같아요. 방산주와 관계를 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방산주의 강세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곧 방산주의 초호재냐, 우리나라 특히 방산의 이제 호재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제 일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내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스라엘도 전쟁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한 상태에서 3선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네. 이번이 끝입니다. 한 번 네. 했잖아요. 그럼 이 양반의 궁극적인 노림수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못 일으키게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네.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푸틴의 어떤 요구 조건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틴을 달래고 강제 종전을 만약에 시킨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는 자기가 또 김정은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쩌면 노벨 평화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거의 노벨 평화상으로 갑자기. 이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게 우리나라 한반도 방위비 분담금, 뭐 우리나라는 현금이 뭐 캐시가 많은 부자고 뭐 인출기니 뭐니 했었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을 상향 요구를 하는 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장 우리 주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폴란드 쪽 외신을 보면은 폴란드가 최근에 F-35에 많이 방향을 잡고 꽂혀 있었고요. 네. 여기에다 주둔비와 관련된 부담이 커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방산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춤거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 방산의 세일즈맨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가실 구간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주가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급등을 했고요. LIG 넥스원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쪽은 조금 다른 결인 게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산이면서 동시에 우주하고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LIG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진출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천공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로봇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믹싱이 돼가지고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습니다. 네. 이제 다 열렸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자, 이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크게 휘두를 준비를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들 지금 고민하실 시점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부터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지수보다는 여전히 섹터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섹터도 섹터 안에서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작은 종목까지 온기가 퍼지기에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해야 사실은 거래가 활발해져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에는 약간 좀 피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쏠림 현상이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뭐 코스피가 급등을 한다든지 코스닥이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섹터 내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주 제한된 섹터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뭐 아마 미정시 강세 상대국 약세 흐름은 아마 11월 한 달 좀 진행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본격적인 베팅은 FOMC 12월 회의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정시는 트럼프 랠리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국내 정시나 기타 국가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짧은 수준의 뭐 트럼프 2기 수혜주 찾기에 그냥 단기 변동성 자금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막연하게 아직까지 트럼프는 어떤 2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 나올지는 최소한 내년도 본격 취임식은 지나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네. 뭐 지금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진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사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이해하는 자금, 아는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개선되려면은 밸류가 싸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편안해 보일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는 크게 기대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소외되는 하방의 리스크는 그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색깔이 뚜렷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다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다 모르는 것들 투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아는 것부터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경주마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